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 30억을 물려준 아들이 팔순잔치 다음날 요양병원에 보낸다는 말을 듣고 통쾌하게 아들을 한 방 날린 속 시원한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80, 팔순잔치를 한 김씨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상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국민학교 다니는 것만으로도 어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시절, 장녀인 저는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농사일로 늘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3명의 동생을 엄마처럼 키웠죠. 지금도 자식보다 훨씬 더 저를 챙겨봐주는 동생들입니다. 60년대에는 20살이면 거의 시집을 가고 빠른 친구들은 엄마가 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동생들을 키우다 보니, 그리고 전쟁의 속에서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기에 국민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었던 시대를 살아온 저는 매우 늦은 나이인 30에 결혼을 하고 33살에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30살이면 노처녀도 아니지만 그때는 노처녀라서 시집살이도 정말 심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아궁이 밥을 하다가 태워서 혼나고, 남편은 그 당시 돈을 벌어 오겠다고 남아공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없이 5년을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 남아공에서 돈을 벌어온 신랑과 서울에 터전을 잡고 백반집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집살이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차리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매사 부지런하고 사람 좋아하는 신랑 덕분에 어느새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50대에는 아파트도 구입해 남들만큼 살았습니다. 늙은 나이에 하나 있는 외동아들이라 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고, 제 옷은 누군가에게 얻어 입었습니다. 그래도 어디서 우리 아들 기 죽을까봐 종로 화신백화점까지 가서 고급 브랜드 옷을 사서 입혔었죠. 그 당시 50원짜리 보름달 빵은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네요. 아들이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는 아들이 먹다 남긴 거 먹으면서 우리 부부는 그 50원짜리 빵이 무엇이라고 그리 아껴가면서 살았는지. 현재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잘 모르겠죠. 그때는 빵은 아들 소풍날에나 사줄 수 있는 음식이었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부모와 달리 열심히 공부해서 꿈이 의사였던 아들 뒷받침해주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서울은 저희가 살아온 시골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70년대에도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고액 과외를 했었고, 저희 아들은 그게 한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이번에 아들이랑 큰 소리로 싸우면서 알게 되었네요. 아들에게는 그런 과외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들이 엄마의 몫이었는데, 장사에 바쁘고 정보가 없는 저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게 당연한 시대이기도 했고, 저희 부부가 사는 이유가 우리 아들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래서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고 저 세상으로 가버린 남편도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저만 남겨놓고 눈 감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하루 종일 장사를 한다고 물질적으로만 채워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정말 새벽 5시에 일어나 중림시장에서 장을 봐서 하루하루 장사를 해서 힘들게 번 돈이었는데, 아들은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늘 돈을 더 달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요.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랑 대화가 줄어든 시기가. 아들에게 그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충분히 좋은 대학이었지만
본인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저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당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본의 유명한 대학교 편입을 하고 모든 걸 결정을 내린 뒤 돈을 마련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있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일본까지 유학을 간다는데 어느 부모가 빚내서 보내주지 아들을 말릴까요? 우리 부부 또한 집을 팔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되는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지금과 달리 일본의 물가는 우리나라의 5배 정도였고 아들 학비, 생활비 등 한 달 가게에서 번 돈을 모아서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3년 동안 2번 정도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가볼 생각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용기도 비용도 다 아끼면서 아들에게 보내야 된다고 믿고 살았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온 부모들은 노후 계획이라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고 다 퍼주기식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던 세대니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 부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행히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입소문이 나자 가게도 10평 남짓한 6개 테이블에서 20평 남짓한 곳으로 옮기고 어느새 일하는 직원을 둘 정도로 가게를 넓혀갔습니다. 공부를 마친 아들은 일본계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취직하자마자 따로 집을 사주길 바라더라고요. 어차피 아들이 장가가면 사주려고 모은 적금을 깨서 18평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 후 아들은 아들대로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같은 서울에 살지만 명절에만 볼 수 있었고요. 제가 반찬이라도 해서 집에 가져다 준다고 하면 집에서 밥 안 먹으니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남보다 어려운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했는지 저희 신랑은 환갑잔치도 못한 채 위암이라는 큰 병을 앓게 되었고 가게는 제 동생들에게 맡겨두고 신랑의 병간호에 집중했습니다. 여보, 내가 말년에 이렇게 아파서 또 당신을 힘들게 하네. 이제라도 장사 접고 남은 돈으로 당신은 여행도 좀 다니고 즐겁게 살다 오시오. 그리고 아들이랑 사이좋은 모자관계 만들어 봐요. 우리가 너무 돈에 얽매서 살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후회되는 인생이구려.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들 또한 엄마도 이제 장사 그만하고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했지만 남편도 없고 어느새 다 큰 아들은 자신의 삶에 빠져 살고 있었고 제가 돌아갈 자리는 제 식당뿐이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남편의 자리를 식당 일로 채웠습니다. 혼자가 된 동생과 둘이서 30년간 한자리에서 하다 보니 어느새 동네 지인들이 단골 손님이 되었고 제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나보다 힘들게 산 이웃을 챙기면서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옆집 가게 사장님이 더 자식 같고 더 자주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지금도 그분들이 있어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죠. 저희 아들은 살고 있는 집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난 뒤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이유로요. 대신에 가게 옆 조그마한 월세집에서 사는 게 집에서 가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편할 것이고 월세는 자기가 부담하겠다며 이사를 강요하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이 떠난 집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었고 그저 나보다 똑똑한 아들이 하는 말이니 무조건 믿고 따랐습니다. 내가 늙으면 아들이 나를 보살펴 주겠지라는 믿음으로 아들에게 모든 걸 증여했죠.
또한 아들이 내년에 결혼할 아가씨가 있었는데 지금 시기가 집을 사기 좋을 때라고 하기에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다 아들에게 갈 재산이기에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당시 5억이 넘는 아파트를 그렇게 아들 명의로 해주고 아들은 저희 집을 팔아서 회사 근처에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가계 담보 대출까지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월세는 내어준다고 했지만 가게 문 닫는 날까지 한 번도 월세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돈을 버는 입장이라서 아들에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들에게 혼자 남은 엄마가 짐처럼 느껴지는 게 싫었거든요. 그해 제1교포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부터 만났던 아가씨였는데 이제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데리고 왔으면 좋았을걸. 하늘로 가는 길이 덜 힘들었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도 모르는 채 결혼 날짜까지 잡아서 저에게는 통보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결혼 전 며느리 얼굴을 3번 보고 식장에 들어갔네요. 상견례 또한 일본에서 오셔야 했기에 식장에서 소개받았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아들 말로는 며느리 친가 쪽 부모님이 대학 교수님이시라고 하니 괜히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우리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을 장가 보내고 첫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아버지 첫 제삿날인데 그날은 하루 회사 쉴 수 있겠어? 이모들이랑 오실 건데 며느리도 데리고 오렴. 엄마가 미리 준비는 해놓을 텐데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조금은 와서 도와주면 좋겠어. 어머니, 저희 히로미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이 사람도 귀하게 자라서 한국식 문화도 잘 모르고 음식은 엄마가 늘 하던 거니까 엄마가 준비해 주세요. 음식 준비하고 제사하는 것도 익숙치 않을 텐데 저희는 제사 시작할 때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첫 제사인데 일찍 올 줄 알았어요. 아무리 일본 국적의 며느리이지만 한국에서 산 지 3년 정도 되었다고 했으니 아들은 제사하는 9시 10분 전 며느리랑 같이 왔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모든 친인척들의 눈치를 받은 아들은 한숨을 쉬면서 밥만 먹고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음식을 싸준다는 저의 말에 어머니,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해서 다음 제사 때는 저 혼자 올게요. 어머니도 제사 음식 차리기 힘들면 이모 불러다 하세요. 아니면 어머니도 조금만 하세요. 어머니도 장사하느라 바쁘신데 간단하게 하실 거면 저희 집에서 정말 국과 나물만 해서 해요. 저랑 남편이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저를 이해할 수 있으시죠? 몇십 년 동안 제사를 지내다가 힘들어서 그만하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첫 제사부터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니 정말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이가 안 생기는 건지 일부러 낳지 않는 건지 괜히 며느리에게 스트레스 줄까봐 아이 문제 한번 얘기한 적 없었습니다. 저는 매해 명절마다 손자 손녀를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아들 내외는 딩크 부부라고 아이 없이 자기들 삶을 즐기는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아기라도 있으면 그 핑계대고 아들 얼굴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아들이랑 가까워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복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하게 인사만 하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네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 내외는 명절 그리고 제사 때는 아들 혼자 와서 봤습니다. 어느새 제 나이도 75이 넘어가고 오랜 가게일로 인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유방암까지 걸려서 도저히 장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장사 그만두시면 저희 집에서 요양하세요. 어차피 이제 허리 아프셔서 오래 서 있으시면 안 되고 유방암 수술로 왼쪽 팔은 올리기도 힘드시죠? 가게 뺀 돈으로 주택 구입하려고요. 어머니도 답답한 아파트보다는 마당 있는 주택이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게 정리하시고 돈은 저에게 입금해 주세요. 일산 쪽에 주택단지에 투자 겸해서 살 생각이에요. 얼른 가게 정리하시고 연락 주세요. 좋은 매물 있을 때 구매해야 돼요. 근처 대학병원도 있으니까 병원 다니시는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내심 고마웠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과 연달은 유방암 수술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가게를 판 돈까지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면 제 노후 생활은 아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평대 2층짜리 건물이니 제가 병원비를 쓴다고 해도 눈치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주택집이라고 하니 제 방 또한 화장실 딸린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집을 구매할 만큼의 많은 돈을 미리 상속해 주었기에 하루빨리 아들이랑 같이 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새로 만들 집에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집 공사를 다 했으니 이사를 준비하라는 아들의 전화에 그래도 이제 아들 얼굴은 매일 보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한평생 아들에게 기대면서 살지 않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아프니 사람의 마음 또한 약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일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평생 아들보다 친하게 지냈던 이웃들과 헤어지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들네 가서 좋으시겠어요. 형님이 해준 청국장이랑 이제 못 먹어서 서운하네요. 자주 연락해요. 이제 우리가 보면 얼마나 더 보면서 살겠어요. 병원 올 때 연락하면 같이 밥이나 먹어요. 20년 동안 형님이 있어서 힘들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 곳에서 오래 장사를 했던 옆집 사장님이 저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자식 같은 존재였습니다. 허리디스크로 가게에서 주저앉았을 때 누구보다 저를 잘 챙겨주었던 동네 사람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유방암 수술하고 병원에 통원할 때도 택시를 불러주고 병원 가는 날인지 아닌지 카톡으로 연락 오는 것들도 다 알려준 사람들이 바로 제 이웃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늘 옆집 사장님이나 이웃들에게 음식을 해서 나눠주는 것이 돈 아까운 짓이라고 했지만 누구보다 내가 한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고 감사히 여겨주는데 저에게는 그게 삶의 낙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1층 구석진 방에 박혀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냈습니다.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고 있으면 냄새난다고 싫어하는 며느리. 아침을 안 먹는 아들과 며느리 식사 시간과 하루 3번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밥을 차려 먹어야 하는 저와의 생활 패턴은 맞지 않았고 그걸로 인해 아들은 더 불편한 기색을 표하더라고요. 여보, 나 못 살겠어. 어머니랑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자기가 앞으로 살아계신다고 한들 3년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그 전까지만 모시고 살면 된다고 했잖아. 벌써 4년이나 지났어.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가 1층에서 달그락 소리 내는 것도 너무 싫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음식 냄새 나는 것도 싫어. 그리고 청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걸레로 한번 쓱 닦고 나랑은 정말 안 맞아. 일하는 아줌마 부르는 것도 왜 부르냐고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내 돈 벌어서 사람 쓰는 것도 눈치 봐야 돼? 직장에서도 힘든데 집에서도 이렇게 마음 불편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이면 난 못 살겠어.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일본에 가서 노후 편하게 살래. 너무 불편해. 여보 미안해. 나도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 유방암에 디스크에 엄마 혼자 거동이 불편하신데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이모들 독촉 전화도 하고
나도 너무 힘들어. 1, 2년만 더 참자, 응? 한국은 아직 일본하고 달라서 사람들 시선 무시 못해. 엄마 도움으로 내가 집도 사고 한 거 다들 아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를 모른 척해.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자기도 알잖아. 한국에서는 아직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집 많다는 거. 정말 미안해. 몇 년만 더 참자, 어?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으니 황당했습니다. 물론 요즘 며느리 시대에는 청소하는 도우미를 불러서 청소하고 반찬과 국도 이틀에 한 번씩 배달해서 새벽에 집 앞에 두고 가더라고요. 편한 세상이죠. 하지만 6.25 전쟁 시대를 보냈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우리 세대에게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 게 사실 사치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어지럽고 육아가 힘든 거라면 이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다니면서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는 건 솔직히 너무나 힘든 일이죠. 아이들은 돌아서면 어지르고 하루 종일 치워도 표도 안 난다는 걸 저도 아니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아이 없이 본인들 삶을 즐기며 살기로 결정했고 저 또한 주변에 불임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장사를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자식을 낳지 않는 거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을 때마다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아들은 이런 제 마음을 절대 느낄 수 없겠죠.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정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당뇨가 있어서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씩 걸어야 하기에 저는 매일 식사 후 산책을 합니다. 다행히 주택 주변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늘 다니던 길이라 그날도 걱정 없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반사신경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지나가던 자전거를 피하려다가 넘어진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아들에게 전화하니 119 불러서 병원에 가서 계시면 퇴근하고 모시러 오겠다고 합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하니 받지도 않더라고요. 할 수 없이 간간히 연락하던 예전 가게 옆집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택시 타고 30분이 넘는 거리를 바로 와주더라고요. 내가 낳은 아들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때 다시금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니 고관절 골절이라고 입원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자전거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엉덩이로 넘어지니 손으로 짚지 못해 고관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입원 수속을 하고 동생이 와주는 사이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하루 종일 회의가 있어서 빨리 못 와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간병인부터 예약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해도 본인도 매일 올 수 없고 며느리 또한 매일 못 오니 편하게 간병인을 부르자고 합니다. 4주 정도 입원해 있으면 재활치료도 하고 어느 정도 차도가 있어서 병원이 너무 답답해서 아들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도 계단 오르기 쉽지 않으니까 요양병원에 조금 더 계시고 완전히 걸으실 수 있을 때,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을 때 퇴원하시는 건 어떠세요? 병원이 갑갑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새끼 밥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들으니까 매일 산책도 시켜드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바쁘니까 주말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는 아들에게 서운함에 그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느리 또한 어머니, 제가 제일이 바빠서 어머니 챙겨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도 저보다 간병인이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병원으로 알아보고 가시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랑 어머니 입맛도 다르고 제가 시켜드리는 것도 불편하실 거잖아요. 어머니가 집으로 오시면 신랑도 더 불편해할 거예요. 라고 말하니 우리가 가족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나 너무 속상하고 서러운데 내 아들 이야기라 어디 가서 욕도 못하겠고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러는데 생판 남인 며느리는 오죽할까 싶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 동생,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아끼고 힘들게 돈 벌어서 유학 보내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봐. 너희 형부 갈 때 나도 같이 갔어야 했나 봐.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려고 이렇게 혼자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아야 하니. 언니, 지환이가 어릴 때 공부는 잘했지만 이모한테 말 한 번 먼저 건 적 없고 늘 자신 혼자 다른 세상에 사는 아이처럼 살았잖아. 우리 아들도 늘 그렇게 살더니 본인 아이 낳고 나니 이제야 부모 마음을 아는 건지 철이 좀 들었어. 지원이는 아이까지 없으니까 언니의 마음을, 희생을 생각지도 못할 거야. 아휴,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지환이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언니가 어떻게 자기를 키웠는데 엄마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며느리도 그래. 아무리 일본인이라고 해도 정도가 심하잖아. 배운 자식이면 뭐해. 돈 많은 집안 자식이면 이렇게 시엄마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나 대신 화를 내주는 동생과 통화하니 조금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딸도 없는 저에게 여동생과 옆집 사장님은 딸 같은 존재였네요. 그렇게 병원에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6번, 며느리는 3번 면회를 왔습니다. 같은 병실 사람들도 저는 자식도 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만큼 와서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앉아있다가 갔습니다. 간병인 분 또한 마지막 날 제 손을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이렇게 잘 챙겨주지 않으면 힘들면 전화하세요. 제가 한 번은 도와드리러 갈게요. 할 만큼 아들 내외는 병원비를 낸다는 이유로 본인 도리를 다 한 것 같이 말했습니다. 4개월 만에 집에 오니 제 방을 청소 한번 하지 않은 채 있더라고요. 적어도 4개월이나 방을 비웠으면 물걸레질 한번 할 만도 하고 미리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참 야속한 아들 내외입니다. 방을 정리하고 다시 제 삶을 찾아가니 어느새 팔순이라는 나이가 되었네요. 어머니, 팔순잔치는 하셔야죠. 칠순잔치도 일하신다고 이모랑 제주도 가신 게 다시니까 이번에는 팔순잔치는 한정식집 예약해 놓을게요. 주말에는 저랑 한복 한 벌 하러 가요. 하는 겁니다. 여행을 가도 늘 둘이서 가는 아들이고 한 번도 저에게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하는 아들이 아니라서 아들이랑 어디를 간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다 아들의 마지막 선물인 줄도 모르고 설레어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새 한복을 맞춰 입고 팔순잔치를 했습니다. 아들이 반대했지만 옆집 사장님 내외와 그 동네 단골 분들을 초대했어요. 하루하루 만나서 웃고 살았던 이들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인연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제 삶을 지켜준 이들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끝까지 왜 그렇게 사냐, 저를 한심하다 생각했지만 아들에게 끝까지 초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 중 아들 의견에 반대한 거는 이때가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게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진을 찍고 팔순잔치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먼저 간 내 남편도 그립고 남은 내 인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부엌에 나갔는데 아들 부부가 또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어머니 팔순잔치만 해드리면 요양원 보낸다면서 재산 상속도 다 끝났고 내일 당장 요양원 가시라고 남편이 말씀드려. 그리고 우리 일본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거 알잖아. 어머니 시설 좋은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1년에 한두 번 와서 찾아뵙고 그렇게 하기로 5년 전부터 나랑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었어? 맞아. 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오래 사실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몇 년간 모시고 살았으니까 나도 자식으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봐. 그래도 오늘 팔순잔치 했는데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엄마한테는 내가 이달 안에 말씀드릴게. 그리고 올해까지는 모시고 내년에 우리 일본 들어가면서 집 처분하고 요양원에 모시자. 그때 되면 나도 일본 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이사님 비에 맞춰가면서 효자 흉내 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가야지. 내 꿈인데. 그리고 엄마도 아무 말 없이 따르실 거야. 어차피 지금도 거의 혼자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집 팔고 그때 본 온천 옆에 아파트에 살자. 엄마가 반대하셔서 강아지도 못 키웠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나도 더 이상 한국에 미련 없어. 회사 생활도 지긋지긋하고 일본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네. 요즘은 요양병원도 잘 되어 있고 5년씩 선납금 하면 할인도 해준대. 어머니가 5년 정도는 더 사실 것 같으니까 그 돈 빼고 주식 투자하고 이 집 팔고 차 팔고 하면 우리 사는 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설마 5년 이상 더 사시는 건 아니겠지? 병원은 나도 같이 알아볼게. 그래도 어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잘하셨나 봐. 생각보다 다들 돈을 많이 넣으셨네. 이모들도 늘 못 사신다고 들어서 어머니한테 돈만 빌리는 줄 알았는데 100만 원씩 하셨어? 그러게. 우리 이모들이 웬일이래.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셨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밥값 계산하고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예전 식당 사람들까지 불러서 솔직히 밥값 많이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이 사람들도 양심은 있네. 엄마가 반찬도 공짜로 주고 돈도 빌려주고 했었는데 이럴 때 엄마한테 갚아야지. 이 돈은 주식에 다시 투자하면 되겠다. 생각보다 현금이 많이 들어와서 다행이야. 아들이 일본으로 이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내 손님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아들의 인성도 아직 혼자서 밥도 차려 먹고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요양병원에 보낸다니. 그것도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불효자식이 있나 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려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다 바쳐서 키운 대가가 요양원이라니요. 삼시세끼 밥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들 부부 내외에게 피해 안 주고자 아침에 최대한 늦게 방문을 열고 나갔고 아들 내외가 말이 없이 여행을 가서 몇 날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혼자서도 잘 살았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아침을 먹은 적이 없었고 그나마 아들 내외가 반찬 배달한 거 그리고 제가 해먹은 것들은 제가 가진 돈으로 샀습니다. 아들 내외가 뻔히 아침 점심 안 먹는 걸 아는데 장을 같이 보러 가자는 것도 눈치 보여서 혼자서 가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제 다리로 못 걷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짐처럼 버리듯이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옆집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 자식이라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나보다 어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봐 줄 수 있을 것 같아 울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나 깜깜했어요. 하늘도 참 무심하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나가서 죽어버릴까 생각도 수천 번 했습니다. 100원 한 푼도 허투루 쓴 적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부족한 어미였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신을 하네요. 아들에게는 제가 어미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한나절 동안 멍하게 있으니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저희 점심시간에 자주 오시던 그 변호사 선생님 기억나요? 어제 우연히 이 동네 소송 준비 때문에 왔다가 가게를 찾아오셨더라고. 제가 언니 사정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혼자서 소송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언니 기억하더라고. 언니가 청국장에 소주에 매번 엄마 집밥같이 느껴져서 좋았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언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나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 갑시다. 내가 명함 받아왔어요. 언니 울지만 말고 이럴 때일수록 밥도 잘 챙겨 먹고 힘내요. 언니 이렇게 울다가 쓰러지면 큰일 나. 혹시 무슨 일 있음 전화하시고요. 늘 저희 집에 점심을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 중 변호사분이 저를 도와주시기로 했고 옆집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다시 인연이 되었습니다. 혼자 찾아가는 걸 무서웠던 저에게 선뜻 같이 가주겠다고 하는 옆집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일주일에 2번씩 사장님 가게에서 점심 해결했는데 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면서 소주도 공짜로 주시고 그때 재판 져서 너무나 힘든 날이었거든요. 사장님이 주신 술 이제 제가 그 값 할 일이 생겼네요, 사장님. 부양권 소송 아마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솔직히 가장 힘들어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감정적으로도 힘들지만 증거를 찾는 것도 서로 말로 한 것들을 증명해야 하다 보니까 이기기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사장님은 끝까지 소송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죠? 요즘 사장님 말고도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게 여의치 않아서 부양 문제로 부양료 청구 소송 같은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도 아들이 말려서 퇴원해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4개월이 지나서 집으로 왔는데 엊그제 팔순잔치 해주더니 이제 요양병원에 나를 가두려고 합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네요. 이럴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요양원에 갇혀서 남은 인생 살다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울면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제 통장을 봤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양도하고 생활비를 쓴 돈을 제외하고 나니 남은 돈은 고작 1,0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혼자서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을 적어봤습니다. 식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관리비, 통신비 등 하나하나 적어나갔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300만 원은 있어야 월세를 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1,000원짜리 한 장 아껴가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열심히 모은 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양비로 집을 받아야 하나 고민도 했어요. 동생이랑 같이 사는 것도 몇십 년째 살았던 이전 동네로 이사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지만 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틀간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나 혼자서 살기엔 언니가 너무 늙었어. 오늘 변호사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더라. 다행히 옆집 사장님이 도움을 주시긴 했지만 내가 몸만 늙은 줄 알았더니 머리도 늙었나 봐.
언니 좀 도와줄래? 언니에게 힘이 좀 되어줄래? 하니 울면서 바로 동생이 대답했어요. 언니야, 내가 갈게. 내가 가서 언니 옆에 있을게. 우리 언니 한평생 고생만 했는데 정말 남들한테 잘못 한 번 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아휴,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동생을 보니 그래도 아직 내 옆에는 동생도 남이지만 더 가족 같은 옆집 사장님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동생분이랑 오셨네요. 사건을 준비해봤는데요. 예전에는 자식이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시 됐지만 사실 지금은 결혼 자체도 잘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도 많은 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도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부양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장님처럼 효도하기로 한 아들이 미리 재산을 증여받아 놓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엄연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어요. 부양료 청구 소송은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또 효도를 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건데 그에 맞게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근거가 되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변호사 선생님, 저희 언니가 진짜 가게부터 예전에 형부랑 살던 아파트 다 상속해줬습니다. 아마 그 돈만 해도 30억이 넘을 거예요. 그뿐인가요? 가게 권리금부터 그렇게 전부 다 증여를 해줬더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언니를 요양병원에 보낼 생각을 하다니요. 물론 아들놈이 대기업에 다녀서 본인이 모은 돈도 있죠. 지금 사는 주택이 20억인데 다 언니 돈으로 지은 집인데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언니가 지금 가진 돈은 1,000만 원 정도고요. 솔직히 너무 괘씸해서 꼭 이 소송으로 이기고 싶네요. 우선 아들 회사에 송장 보내고 이런 나쁜 불효막심한 놈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요. 이제라도 우리 언니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휴, 정말 하늘도 무심하지. 변호사님, 꼭 이겨서 그 아들놈 혼 좀 내주세요. 저보다 더 화가 난 동생은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제 동생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이랑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저녁 아들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절대 눈물 절절 흘리면서 불쌍한 엄마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너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이후 매일매일 밤마다 울면서 저 세상 간 남편을 원망했죠. 왜 혼자 가서 나만 이런 꼴을 보게 하냐고. 원망하면서도 신에게도 80년 동안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지독한 벌을 내리시냐며 제 얼굴이 날이 갈수록 수척한데 아들 내외 부부는 매일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아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게 인생 목표였는데 이제 제 인생 목표는 내 인생을 찾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들에게 앞으로 내 삶이 남은 기간 동안 살아갈 부양비를 받아야 했고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랬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을 오래 끌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팔순잔치를 한 한정식 집으로 오라고 하더니 봉투를 꺼내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일이 바쁘고 잘 못 챙겨드리는 것 같아서 병원을 알아봤어요. 옛날에는 요양병원 하면 치매 환자들이나 가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이 가신대요. 어머니도 저희랑 사시는 거 편하지 않잖아요.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저도 아들로서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2군데 정도 추려봤어요.
엄마도 매일 아침 혼자 차려 드시고 저희랑 시간도 안 맞아서 자주 보지도 못하고 저희 부부랑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요. 지금 집도 팔려고 내놨고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정리할 겁니다. 저희 집에 더 이상 모시고 사는 건 힘들 것 같네요. 어머니도 요양병원 가셔서 삼시세끼 걱정 안 하시고 늘 케어받으면서 가시면 또래분 친구분들도 사귀기 편하실 거예요. 두 군데 팸플렛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 정하세요. 아들아, 오늘부터 모자 간의 연을 끊자. 2주 전 팔순잔치 한날 밤 너희 부부가 한 얘기 다 들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니? 너에게 나는 정말 짐밖에 안 되는 존재니? 엄마가 어떻게 널 키웠는지 알면서 내 인생, 너희 아버지 인생 다 바쳐서 번 돈 다 너에게 줬고 너에게 짐 안 되고자 같이 살고 난 이후 방문조차 조심히 열면서 아침을 차려 먹고 살았다. 그런데 팔순잔치 한 날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니? 내가 치매 환자야? 아님 내가 거동을 못해? 너희가 언제 내 밥 한 번 직접 차려준 적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먹고 살았는데 언제는 내 식사 신경이나 쓴 적 있니? 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제 인생의 오점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돈으로 해주셨다고요? 매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건 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저 또한 가난이라는 지긋지긋한 굴레 벗어나고자 열심히 했어요. 나보다 성적 나쁜 애가 의대 갔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겨우 준비해서 일본 유학 갔다 왔지만 사실 거기서도 돈은 늘 모자랐고 다른 친구들은 여행이다 하면서 올 때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사람처럼 챙겨준 게 지금 아내고요. 처음부터 자식은 안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살지만 언제 가난이 저를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제 아이들한테는 가난을 물려준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제 어린 시절 저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기억들밖에 없어요. 부모님이라고는 매일 밤에 얼굴 잠시 보는 게 끝이고 가게에 바빠서 상담 한번 제대로 오신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시는 건가요? 처가살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집 자식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돈 잃었을 때 갚아주신 거 저희 장인어른이셨어요. 잘 사는 집 자식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만 안 계셨으면 벌써 10년 전에 일본으로 갔을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가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리고 가려고 또 마음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아프시더라고요. 저 또한 참은 거예요. 그럼 제 인생은요? 저 더 이상 한국에서 회사 다니기도 싫고 승진에 목숨 걸면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일본에서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부모라고 무조건 부양해야 하나요? 여태 같이 살아줬잖아요. 더 이상 왜 바라시는 거죠? 다른 부모들은 자식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서 본인 알아서 요양병원 가신다는데 왜 엄마는 이런 일까지 제가 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지난 80년간의 세월이 정말 헛수고였구나.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키웠는데 그게 아들 너에게는 당연한 거였구나 생각이 드니 이대로는 물러설 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나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 없다. 집 한 돈으로 내가 가게 정리하고 준 돈 다시 나에게 다오. 그리고 너는 너 아내랑 일본 가든지 해라. 내가 아무리 너에게 해준 게 없다고 말하지만 그 가게는 내가 몇십 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해서 차린 가게야. 그러니 내가 앞으로 살아갈 집, 생활비 주고 떠나거라. 그럴 돈이 없는데요. 벌써 집 한 돈으로 일본에 아파트 구매했고 나머지 돈은 다 주식으로 돌리고 있고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요양원 5년치 돈뿐입니다. 그거라도 달라고 하시면 드릴게요.
근데 매달 생활비는 알아서 하세요. 그 돈까지는 못 해드려요. 저희가 5년 모시고 살면서 저희가 어머니 생활비 다 책임져 드렸고 부양도 할 만큼 했으니 저는 더 이상 못해요.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아들을 보니 그나마 아들로서 가지고 있던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법정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나의 남은 노후를 요양병원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을 만나서 증여한 부분에 대한 증명 자료를 찾고 같이 사는 동안 제 식비는 제 돈으로 다 냈다는 카드 증명서도 뽑고 통신사에서 연락 한 번 없는 거, 연락 받지 않은 거 증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그날 저녁 아들이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들을 고소할 수 있냐며 오히려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며느리 또한 이만큼 모시고 살았으면 되었지 구질구질하게 소송까지 하셔야 했냐고 오히려 난색을 표하며 80 넘은 노모를 캐리어 2개의 짐을 억지로 구겨넣어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날 수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전화하니 동생은 바로 경찰을 불렀고 사건 접수가 되고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경찰들도 놀래더라고요. 80 넘은 노모가 치매로 집을 나갈 순 있어도 자식이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요. 경찰 조사를 받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동생네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 한 통 하지 않던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 회사 상사도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그 소식을 들었나 보더라고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회사에 소문이 돌았다고. 아들이 화를 내면서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그 동네가 아들 회사 사람들이 많이 살고 거래처 사람들도 많이 살아서 아들의 평판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요. 아직도 자신을 잘못보다는 자신의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게 더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보니 우리 모자의 연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아들 내외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희의 경찰 사건으로 인해서인지 아들은 부끄러워서 회사를 더 다닐 수가 없어서 생각보다 일찍 불명예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미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던 회사인데 아들에게 미안하기보다는 상황이 이런데 엄마 잘못했어 말 한마디 안 하는 아들이 더 괘씸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 술에 취한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드는 건데요? 엄마도 요양원에 있으면 편하잖아. 그리고 우리끼리 싸울 문제 왜 경찰을 개입시켜서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요? 내가 회사에서 어떤 말 들은 줄 알아? 호로 자식이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내가 얼마나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아득바득 살았는데 일본 지사장 자리 따낼 수 있었는데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모두 다 다음 승진은 나라고 승승장구하는 내 인생에 왜 돌을 던지는데? 엄마가 뭐 해줬는데? 왜 내 인생을 망치는 건데? 다 필요 없고 얼마 주면 돼요? 에? 돈 달라고 지금 나한테 쇼하는 거잖아. 엄마 덕분에 며느리도 친구들 사이에서 나쁜 년이라고 불리면서 손가락질 받고 있어. 이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엄마 덕분에 이제 도망치듯 일본에 가야겠네. 이혼하자고 하는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엄마가 내 인생을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제 엄마 아들은 없어. 하면서 소리치는 아들. 정말 이게 사람이 맞을까요? 시간은 소송 준비를 하다 보니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느새 아들은 엄마라고 부르는 대신 최말자 씨라고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변호사님 또한
부양가족 소송을 가면 부모와 자식 사이가 아니라 남남으로 되어가는 소송이라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모두 마음 불편한 재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인 만큼 당사자인 저도 힘들었고 그걸 지켜보는 동생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동생도 옆집 사장님도 그 외 이웃들의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연금 외에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에 속했고 일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남은 재산이 없는 상태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혼자서 살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증명해서 결국 소송에서 승리를 했어요. 물론 아들의 전 재산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증여한 돈의 100%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재판으로 인해서 저는 전세금이랑 생활비를 받기로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은 회사를 관두었고 며느리 또한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한국에서는 못 산다고 들었습니다. 둘 다 명예를 중시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던 애들이라 더 정신적으로 타격이 큰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벌을 주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었고 80년 인생의 대가라고 생각하니 재판이 끝나자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저희 집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저처럼 부양료 청구 소송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팀까지 있는 거 보니 저처럼 마음고생하는 어미들이 많구나 싶으면서도 다들 자식을 믿고 재산을 증여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으면 하는 생각과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무엇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동생이랑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제 나이 또래 분이 계신다면 증여를 할 때에는 꼭 효도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나쁜 놈이 아니다 라고 믿고 계시다면 저처럼 피눈물 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때 제가 포기하고 아들이 시키는 대로 요양병원에 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했겠죠. 이제는 저도 10년도 남지 않을 제 인생 봉사하면서 동생과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야겠습니다. you